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어딘가에 꽂혀 있는 플러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텔레비전, 충전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흔한 전기 연결 하나요. 그런데 이 플러그가 꽂히는 구멍의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매년 공짜 발전소를 하나씩 얻고 있고, 옆 나라 일본은 스스로 묶어놓은 족쇄를 100년째 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모모 21세기 경제학에서는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3년입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 베트남보다 훨씬 가난했던 나라에서 당시 정부가 미친 소리를 꺼냅니다. 전국 모든 전선을 뜯어내고 다시 깔겠다는 겁니다. 32년 동안요.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조 4천억 원이에요.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민원이 폭발했습니다. 멀쩡한 냉장고를 왜 바꿔야 하냐? 멀쩡한 텔레비전을 왜 버려야 하냐? 전국에서 항의가 빗발쳤어요. 전기공학 전문가들도 지금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치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757만 명의 인원을 투입해 32년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 토대가 됐습니다. 반면 같은 해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소니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히타치, 샤프, 도시바가 유럽과 미국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 가전업체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무적에 가까운 지위를 누렸습니다. 100V 승합 같은 건 검토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도 세계 최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편안한 선택이 지금 일본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압이 높으면 왜 국가가 돈을 버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 미친 프로젝트를 32년 만에 성공시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왜 바꾸지 못했는지, 그 대가로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전압이 뭔지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필요 없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뿜어져 나오는 힘, 그게 전압입니다. 수압이 약하면 100m 떨어진 마당에 물을 보내려면 호스를 엄청 굵게 써야 합니다. 굵은 호스는 비쌉니다. 설치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반대로 수압을 높이면 가는 호스로도 100m 떨어진 마당에 물을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전기도 딱 그 꼴입니다. 전압이 낮으면 전류를 2배 더 흘려야 하고, 전선은 더 굵어야 하고, 전력 손실은 4배가 납니다. 반대로 전압을 높이면 가는 전선으로도 멀리 효율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10V에서 220V로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전력 손실이 75% 줄어듭니다. 75%요. 100원짜리 전기를 만들면 75원이 전선 위에서 열로 증발하던 걸 25원으로 줄인 겁니다. 발전소에서 힘겹게 만든 전기가 여러분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75원어치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40억 kWh의 전력을 공짜로 얻는 겁니다. 제주도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1.5배를 그냥 절감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매년 1,700억 원이 추가 발전소 한 기 짓지 않고 그냥 생겨납니다. 발전소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드는데 전선 굵기 바꿔서 그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승합사업 완료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설비 증설 없이 기존보다 2배의 전기 사용이 가능해졌다고요. 설비 증설 없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서 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고도
2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까는 데 갔습니다. 조선소를 키우는 데 갔습니다. 전기 인프라에서 절약한 돈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종잣돈이 된 겁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3%대 전력 손실률. 이게 지금 한국 전력망의 성적표입니다. 한국의 승합 사업에는 연세대학교 한만춘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68년에 전문 학술지에 배전 승합의 경제성이라는 논문을 기고하며 직접 수치로 입증했어요.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하는 전압을 높이면 몇 년 만에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지를 계산으로 보여준 겁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그 논문 하나를 근거 삼아 국책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한만춘 교수는 1984년 사업이 시작된 지 11년째에 돌아가셨어요. 자신이 설계한 나라의 변화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닦은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한국은 2005년 승합 사업을 완료하고 에디슨 전기협회의 에디슨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나라를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못했을까요?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일본이 부자였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스마트폰 키보드 자판 보세요. 쿼티 배열이죠? 사실 이거 효율적이지 않아요? 옛날 타자기 자판이 꼬이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걸 씁니다. 왜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100볼트도 딱 그 꼴입니다. 1970년대, 당시 일본은 이미 전기 인프라가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 있었어요. 110볼트짜리 가전제품이 집집마다 가득했고 전선과 변전소와 발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갈아엎을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한국이 승합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설적으로 그때까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았어요. 갈아엎을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220볼트로 설치하면 됐던 겁니다. 가난이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장의 비용이 무서워서 100볼트를 유지했고 한국은 미래의 이익을 보고 32년의 고통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두 나라의 전력망 차이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본은 전압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파수까지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 안에 두 가지 다른 주파수를 쓰는 나라는 지구상의 일본뿐입니다. 딱 하나예요. 일본이 전기를 처음 도입하던 메이지 유신 시절, 동쪽 도쿄는 독일에서 발전기를 수입했고 서쪽 오사카는 미국에서 발전기를 수입했습니다. 독일 방식이 50Hz, 미국 방식이 60Hz였어요. 그 바람에 지금도 시즈오카현 후지강을 경계로 동일본은 50Hz, 서일본은 60Hz로 나뉩니다. 전국이 두 동강난 전력망입니다. 이게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도쿄에서 쓰던 세탁기를 오사카로 가져가면 성능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인데 동일본용과 서일본용을 따로 만들어서 팔아야 해요. 일본 제조사들은 지금도 일부 제품을 지역 주파수에 맞춰 두 가지 버전으로 생산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전국에 하나의 표준으로 대량 생산하면 될 걸 두 개의 시장에 두 개의 제품을 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같은 회사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제품을 두 종류로 나눠서 만드는 나라.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합니다. 전력이 부족한 쪽에서 여유 있는 쪽으로 전기를 빌려 쓸 수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주파수가 다르면 전력을 직접 융통할 수 없습니다. 경계 지점에 주파수 변환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그게 전국에 단 3군데밖에 없어요. 3군데요. 14개 광역 지자체를 가진 나라에서 동서 전력 연결 통로가 달랑 3개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규모 9.0의 지진이었어요. 도호쿠 지역 전력망이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도쿄에 계획 정정이 시작됐고 공장이 멈췄고 병원은 비상발전기로 겨우 버텼어요. 그런데 서일본에는 전력이 남아돌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전력이 도쿄로 넘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주파수가 달라서 못 보내는 겁니다. 그 3개의 변환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서일본에 남는 전력은 동일본 재난 복구에 제대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안전하려고 낮은 전압을 고집했더니 정작 재난 앞에서 그게 훨씬 더 큰 위험이 된 겁니다. 안주가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자, 이제 가전 이야기를 해봅시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1980년대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본 소니를 참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을 배워서 싸게 파는 후발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점유율 28.3%요. LG전자는 2021년 미국 월프를 제치고 글로벌 생활가전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소니, 파나소닉은 어디 갔냐면요. 일본 자국 TV 시장에서 소니 점유율이 9.7%, 파나소닉이 9%도 안 됩니다. 점유율 1위가 누구냐면 하이센스입니다. 중국 기업이에요. 점유율 40.4%요. 전자왕국 일본의 안방에서 중국 기업이 40%를 먹고 있는 겁니다. 2005년에 샤프 혼자서 일본 TV 시장의 40%를 차지했던 나라에서요. 2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일본 가전기업들이 100볼트라는 섬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표준은 220볼트예요. 220볼트를 기준으로 설계한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 나가면 됩니다. 삼성과 LG는 처음부터 220볼트, 세계 표준 기반으로 설계했어요. 한번 설계하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시아든 똑같이 팔 수 있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되고 원가가 낮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달랐어요. 100볼트짜리 일본 내수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눈이 높은 일본 소비자를 만족시키면 세계 시장도 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전압이 다른 제품은 수출할 때 별도 설계가 필요하고 비용이 올라갑니다. 갈라파고스 섬의 생물들처럼 섬 안에서는 완벽하게 진화했는데 대륙에 나가면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게임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을수록 그 기술이 100볼트 기반으로 최적화될수록 세계 시장에서는 점점 더 경쟁력을 잃는 구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섬에 더 깊이 갇히는 겁니다. 파나소닉은 2021년 세탁기 부문에서 일본 1위를 차지했는데 불과 2년 후인 2013년에 2위로 밀려났어요. 전자레인지도 1위에서 2위로, 밥솥은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자국 시장에서도 밀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바 TV 사업은 지금 중국 하이센스가 갖고 있고 샤프는 대만 폭스콘에 넘어갔습니다. 전자왕국의 자산들이 하나씩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1980년 일본의 법인을 설립하고 가전사업에 나섰다가 2007년 철수했습니다. 철수요. 세계 1위 가전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이 됐어요. 일본이라는 섬에서 에너지를 쏟는 대신 세계 시장에 집중한 겁니다. 세계 표준 220볼트로 만든 제품을 들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인도로 나간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19년 연속 글로벌 TV 1위예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지금 중국산 저가 제품의 자국 시장까지 뺏기면서 파나소닉 사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TV와 산업용 기기 사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없다며 철수를 공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결정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시대이고 AI 데이터 센터 시대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AI 서버 하나가 일반 가정 수천 가구분의 전기를 씁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 요금이 연간 수백억 원이에요. 이 시대에 전력 손실률 3%대의 나라와 낡은 100V 시스템을 유지하는 나라가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전력 효율 하나만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달라지고 기업 유치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줄을 서는 지금, 그 경쟁력의 뿌리 중 하나가 1973년 박정희 정부가 업계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그 결정에 있는 겁니다. 32년짜리 투자가 50년 넘게 배당을 주고 있는 셈이에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 충전기는 400V, 800V 고전압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은 이미 220V 고전압 인프라에 익숙한 나라예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의 전환이 구조적으로 수월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100V 기반의 일본은 추가적인 변환 인프라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콘센트 구멍 하나가 반세기 후의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자화상을 목격했습니다. 콘센트 구멍 하나가, 주파수 분열 하나가 만들어낸 수십 년치의 비극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저 인간 본능에 충실했던 겁니까? 당장 눈앞의 편함을 포기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일본의 100V처럼 당장 불편해서 미루고 있지만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낡은 시스템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한국에 아직 가치가 잘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결정적 경쟁력이 될 220V 같은 선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모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